네, 이제 2부에서는 자 그러면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에서는 뭐 반복된 말을 해요. 이제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의 감정들을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화나 있고 상처받은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는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린아이가 어른의 몸속에서 계속해서 자란다는 내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과거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바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잘 발견해서 상처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잘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일생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네, 저는 이런 것들 되게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위인들이나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고결해 보이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부모와의 관계에서 되게 그런 상처 입은 걸로 말미암아서 뭐 엄청난 성취를 해내버린 거죠. 오. 예전에 손자쿠가 뭐 그런 글을 썼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삶.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 결국 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제 부모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싶다. 웃긴다. 김사부가 있고 글 쓴 놈이 캬하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되게 위인이라 그러고 위대한 업적들을 이뤄놓은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업적을 이룬 게 그 부모를 부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어렸을 때 그러한 내면 어렸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성인 자체를 굉장히 이끌고 가는 말도 안 되는 동기가 되어 버린 거죠. 그쵸. 삐뚤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기서는 히틀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나 결핍된 것이 때때로 원동력이 돼서 그 사람에게 있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은 크게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클리셰 같은 건데 그치. 어떤 굉장한 악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미친듯이 막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딱 아버지나 그 사람 어머니를 만나고 하는 말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완전 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게 과연 그것 때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죠. 그렇죠. 과거의 것들이 내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뭐 많죠. 그건 확실하죠. 네. 분명한 건 자기가 자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것 같아요. 그치. 자기가 그걸 극복하든 안 하든 인지하든 안 하든 생각보다 과거의 어떤 망령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인지하고 약간 객관화하고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돼요 최근에. 그렇지만 네네. 히틀러 같이 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고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 히틀러도 어릴 때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쵸. 네네. 그런 타답을 받고 학대를 받았는데 히틀러가 되었다. 네. 이거를 이 학대받은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예로는 너무 옳지는 않죠. 너무 부적절한 예라는 생각이 극단적이라는 거죠. 드는 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다 히틀러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봐 나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서 과장의 표정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히틀러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스카이캐슬 뒤늦게 지금 몰아서 보고 있거든요. 글을 하나 써야 돼서 근데 염정아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닮았다니까요. 정말 닮았네요. 네.
머리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깔머리. 특히 항변할 때. 네. 그렇게 표독스러운. 네네. 뭐 표독스럽다면 뭐 충분히. 아무튼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저자는 오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10가지가 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뭐 저 자신에게도 생각할 수 있었고 와닿는 것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상호 의존증. 이제 상호 의존증은 일종의 정체성 상실의 병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호 의존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자기 자아는 없어지고 이 사람의 자아로 내 자아가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은 뭐 A라는 사람한테 6개월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갑작스러운 결별을 선언하자 그는 거기서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가치가 그녀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얘기 듣는데 네.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뭐요? 제가 우리 패널들한테는 카톡방에서 얘기했는데 저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집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가 이제 거기 주차장이 그 앞에 건너편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차를 대놓고서 커피 한 잔 마시고서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쪽에서 누가 막 엉엉거리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차 근처에서 뭔 소리야 하고 좀 약간 긴장한 다음에 이제 가서 봤는데 저쪽에서 청년 커플, 남자, 여자 청년들이 둘이서 막 싸우듯이 하고 있는데, 여자는, 가라고! 야, 이 새끼야!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남자애가 베이지색 더플코트를 입고서 엉엉 울면서, 안 돼! 가지 마! 하면서 막, 왜 그래! 그러지 마! 여자는 모자 푹 눌러 쓰고, 꺼지라고, 막 그러고 있고. 상호 의존증이네. 그쵸. 네. 의존증이죠. 물론 결별을 했을 때 사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 거는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극단적인 상태로 완전히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진짜로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저 장난감 사줘 그러듯이 남자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이 그렇게 울기 쉽지 않거든. 근데 으아 막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영어로 된 이름이어서 제가 그냥 A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별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호 의존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가짜 자아에 관련된 예시인데 이제 B라는 여성이 있는데 하루는 그의 남편이 저녁에 같이 외출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녀는 한참 망설이면서 얼버무리다가 그래요 외출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녀의 남편은 다시 그녀에게 어디 갈까요? 물어보니까 그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베큐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녀는 그 다음에 돌아온 도끼살인마라는 공포영화를 봤어요. 그녀는 그날 저녁이 너무 끔찍했어요. 이 모든 게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주 내내 남편한테 계속 삐죽거리면서 남편을 못살게 괴롭혔대요.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뭐가 문제야? 물어보니까 그녀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못살게 굴었대요. 근데 그녀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언제나 착한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고 누구도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착한 사람인 척 자신을 위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이미지가 그녀의 거짓 자아인 셈이죠.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여성분이 도끼살인마인가요? 네. 근데 그 남자 제정신이야? 왜 부인이랑 도끼살인마를 보러? 모르겠어요.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상호 의존을 해가지고 자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남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수동적일 수 있으나 극단적인 수동성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거짓자가 되게 심했는데 이거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저도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나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되는 게 아니라 역할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나 봐요, 그런 면이. 거의 없어졌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개샹 마이웨이. 네, 완전 자유로워 보여요. 네, 굉장히 지금 건강해졌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랑 내 자신의 감정을 분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픈 얘기를 듣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완전히 그 내 내면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로 뭔지 거의 20대 후반까지 헷갈렸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외부에서 하는 활동도. 뭐 볼링 치고 뭐 이것저것 그러고 했는데 나는 하면서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근데 막 옆에서 좋아하는 척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돼가지고 아 내가 혼자 있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난 책 보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 난 축구 진짜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저 자신이 좋아하는 거 뭔지 정확히 알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링을 가면 아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볼링 치러 안 가요. 저는 그래요. 볼링 치러 갑시다. 난 싫은데. 약간 저는 그런 우주의 중심. 근데 이런 상호 의존증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에서 주로 생겨난다고 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자의 음주량에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이 맞춰가는 상호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술이라는 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경계하면서 그것에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내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정서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가정 환경이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아이는 오로지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려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존중감을 키워나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지 못한 채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시도나 노력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 의존적이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증상이죠. 이러한 상호 의존적 행동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마땅히 받아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것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의가 되시나요? 어느 정도 의견 동의가 돼요. 네. 네.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나 얘기하면서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어렸었을 때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거나 온전한 가정에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군.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왜냐면 계속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어렸었을 땐 사실 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게. 근데 자꾸 부모로부터 억압됐어. 그러면은 극단적인 수동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겠군.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동성의 정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완전히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고. 그렇게 수 있겠. 그러면은 행복할 수가 없죠. 자유로울 수도 없죠. 지금 지난주에 저희 큰딸한테 얘기 들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잠자리에서 들 때 큰딸한테 은율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자기 의도했던 건 아빠. 이제 그 얘기했어요. 은율이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더니 걔가 나 자신. 건강하다. 마이셀프. 깜짝 놀랐어. 나 자신. 나는 내가 제일 좋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얘가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중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나를 닮았어. 나도 내가 제일 좋아.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두 번째 증상.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런 게 있나요? 네. 두려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때 맞았어야 됐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좀 꺾어놨어요. 그러니까 꺾어놨어야 됐었는데.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 뭐냐면은 모든 어린아이는 적어도 성장 초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의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험 없이는 진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나라는 개체로 서기 전에 우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육자들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자기애정 욕구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필요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나됨이라는 자존감은 심각한 상처를 받을 것이다.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손상된 내면 아이는 애정과 관심, 사랑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에 어른이 된 자기를 망쳐버릴 것이다. 또한 내면 아이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린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결국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중심적인 성인 아이가 원하는 건 어른이 아닌 아이의 욕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부모가 필요하다. 이건 선택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의 욕구는 의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받아도 만족되지 않는 건 그 내면 아이에 의한 왜곡된 감정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족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커가지고 그거를 채우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해주고 와 옆에서 정말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고 정말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늘 사랑이 필요해요. 애정 결핍이에요. 뭐 그래서 손톱 깨무는 거 아니지? 근데 이건 버릇이야. 네. 근데 이거는 얘기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얘는 그냥 좀 맞아야겠는데 본인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군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얘기했잖아 어떤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였을 때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들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가치 등을 찾아 끝없이 헤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인 욕구들은 성인 아이의 욕구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1.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한다. 2.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고 헤맨다. 3.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버린다. 중독은 마음의 공허한 빈틈을 채우려는 일종의 처절한 시도다. 예를 들면 섹스 중독이나 관계 중독이 대표적이다. 4. 물건이나 돈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상받으려 한다. 5. 배우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 끊임없는 칭찬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5. 사람들이 자기도취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절대로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자기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아이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관종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제가 중독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모든 중독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관계 중독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관계 중독이라는 게 되게 말이 심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들은 어쨌든 스스로를 파괴하고 물론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관계 중독은 확실하게 그 중독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중독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내면이 그만큼 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죠. 내 아내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나한테 한번 했는데, 딸애들을 열심히 사랑해 주라면서 열심히 시간이 되는 대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내서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청소년 시기 때 봤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남자친구 쪽으로 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나중에 얘가 이상한 남자애 데리고 와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는 거 싫으면은 미리 사랑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왜냐면 나도 내 주변에서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많이 못 받는 애들이 여자친구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거를 좀 본 것 같거든. 이걸 뭐 정확하게 학술적인 근거를 대는 건 쉽지 않겠는데 그런 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쪽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과도한 소유욕을 갖게 되죠. 내가 지난주 엄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어머니 한번 전화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랑 나랑 약간 이런 갈등 중에 있는 것 같아. 갈등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달래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예전에 연애 결혼
우리 에피소드 할 때 결혼식 당일날 엄마랑 개싸움 했었다고. 진짜 막 결혼 파토 날 정도로 메이크업 하러 가는 길에 엄마랑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그때랑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 느낌이 드는데 이유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도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엄마 곁을 떠날 때고 지금도 엄마랑 조금 멀리 떨어진 데로 이사를 결정하면서 약간 엄마를 우울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의도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아줌마들 몇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엄마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분들도 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직접적인 대화는 못해. 나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 못하고 그 아줌마들도 자기 딸이랑 이런 얘기 못하는데 남의 엄마, 남의 딸이랑은 그치. 이제 서로 자기 얘기를 웃으면서 화내지 않고 하게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우리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과해. 왜 짜증을 나한테 쏟아내는 거야? 짜증 났어. 엄마 속상해. 엄마 조금 서운해.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승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왜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엄마니까 엄마 편을 들면서 너가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딸이 뭐 자주 못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데 멀리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멀리 떨어지는 엄마 자녀의 설레는 굉장히 많은데 다 그러냐. 모든 엄마가 다 이렇게 행동하냐. 딸 시집 보내는 모든 엄마가 다 이렇게 행동하냐. 평생 같이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알죠. 이제 아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나도 이제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엄마를 뭔가 책임져 줄 수도 없으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부모 자식 관계에서 약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부모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어린 아이 때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뭐 부모한테 사랑을 받긴 했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내가 완전히 이렇게 진짜 아까 놀라운 아이로서 그렇게 확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도 장난기가 있지만 그때도 그런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억압되어서 살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이 채워진다는 기분을 가진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제 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뭐 잘해야 된다. 근데 공부 잘 안 돼. 걸렀네요. 그러니까 김사부 아이를 낳았는데도 네. 엄마 아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게 아니었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혹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세음이한테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반대로 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난 이렇게 잘했었는데 야 이것도 못한 거야 나한테 그래. 막 이런 그렇게 것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아니 그래서 엄마한테 저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자기애성 성격.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세음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한테 안 해줬지? 아 진짜. 네. 야 진짜 싸가지 없다 너 너. 진짜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이가 없지만 이제 주변에 아이들 잘하는 걸 옆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 엄마가 되게 대단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애들 키우다 보면 야 이건 뭐 부모가 그때, 나한테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 엄마는 최선이었다 이런 생각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나는 반대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난 내 새끼들한테 못하겠다. 난 못한다. 못하겠고 못하고 있다. 어쨌든 부모님 사랑을 더 깨닫게 된 그치. 거네요. 나는 그런데 저는 내가 홀로 시킨가? 그치. 아니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어떤 성장 과정에서 그때도 힘들긴 했지만 그게 막 엄청 다가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비교 잣대들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그치. 비교 잣대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군대 입대하고 나서 반대편을 보게 된 거죠.
나보다 좋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 가보니까 진짜 이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치졸한 건데 상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점이 바뀌었고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 맞춰주지 않은 게 문제지 이걸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막장 가족은 아니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현재의 어떤 뭐 자개성 성적 장애라든지 상호 의존적 장애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과거에 있는 왜곡된 경험이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맞지만 현재 나의 삶은 과거에는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진짜 그 다음 단계에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자라왔어. 근데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 것이며 자녀로서 그런 부모와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실 이거는 가장 복음적으로 살아내야 할 자기의 삶의 형태. 그건 누구랑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 삶을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전적인 진지한 이해가 없이는 현재에 대한 분석 자체가 명료하게 맞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도출되는 대처 방안조차도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긍정주의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 몰입하거나 여기에 너무 구속당하는 건 또 좋지 않다라는 그쵸. 부분. 네. 왜냐면 나도 예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나랑 내 아내랑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런저런 면들을 못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 근데 더 얘기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우리 부모는 더 못 받았다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는 더 못 받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건 이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 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내 부모님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환경 자체가 없었던 분인데 자녀들에게 그래도 사랑해 주려고 그 세월들 가운데 노력했고 특히 할아버지가 되면서는 급격하게 사랑을 막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난 진짜 존경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고마워. 지난주에 했던 불안의 ABC에서 네. 대처, C, 네. 코핑 훌륭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터치가 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치. 저는 근데 이게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정말 많은 치유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도 저도 항상 이렇게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 뭐 친구들도 그랬고 뭐 당시에는 저는 뭐 이성도 없었고 그게 너무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채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 내면에 있는 굶주림들이. 난 정반대예요. 부모한테 사랑도 받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뭐 여자도 뭐 어쨌든 그랬는데 네. 그런데도 안 채워지니까 난 너무 그게 스스로 모순적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난 너랑 늘 정반대에 있었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여기는 사람한테 체험을 못 받았다. 그치. 환경이 그 환경이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게 다 조성됐는데도 안 채워져서 너무 의아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여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많고 내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이 내면의 공허함이 뭐지? 그래서 난 늘 이렇게 입버릇으로 허무하다, 고독하다라는 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외롭진 않은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누구랑 있어도 고독하고 뭘 해도 허무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채워졌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굉장히 좋았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시점인가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던 저를 기도 중에 약간 안아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아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때의 나를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되게 이색적이고 자유로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내면의 치유에서 요거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로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가장 힘들어했던 그 가장 강렬한 인상의 장면에다가 이미지적으로 예수님을 그려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장면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도 그래서 어디 가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 할 때 했는데 나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그게. 근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어가지고 사실 부모가 표본이 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회 모임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자매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그때 서 과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나님 뭐 고개를 돌리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어떤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랑 아빠를 합친 것 같은 분이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진짜 나 우리 엄마랑 아빠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앙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그 관이 신앙 성향이 되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형제 배경을 봐도 되게 많이 사랑받고 하나님은 자웅동체시다 뭐 이런 거. 자웅동체가 뭐예요? 내면 아이의 치유에 있어가지고 되게 체면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역할극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데를 저 자신이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반인이 그렇게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계속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자신의 그런 시절들을 그냥 돌아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이 되면은 저는 충분한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 상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물론 당연히 배우자, 가족이겠지만 뭐 친구, 어떤 뭐 동역자, 뭐 그런 사람 중에서 누가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뢰의 문제. 신뢰, 트러스트. 에곤 슐레인가요? 네, 자,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는 깊은 불신의 뿌리를 아는 채로 성장하게 된다. 아이에게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하고 적대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경계와 통제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다 결국 이렇게 믿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무도 날 다치게 하거나 해칠 수 없을 거야. 즉, 통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통제의 성향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뢰 장애가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신뢰 장애가 생긴 상태로 자라게 되면은 극단적인 통제 중독에 처하게 되는데, 이 통제 중독에 처하게 되면은 심각한 관계적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맞아요. 그런 건가? 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친밀감이라는 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친밀감의 장애라는 게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통제를 하면서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 그런 식의 극단적인 통제 성향을 갖기도 하는 반면에 또 되게 웃긴 게 다른 이들을 지나치게 믿어버리는 것도 이 신뢰감 장애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만 무조건 믿는 거죠. 오, 인브로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들은 남들이 되게 속이기 쉬운 순진한 그런 얼굴을 하고서 사람들을 그냥 믿어버리고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옆에 찰싹 붙어있거나 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요. 와, 뭐 손잡고 짱이야. 막 서과장님 님 좀 짱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보호막을 쌓고 스스로를 외롭게 고립시켜버리죠. 그래서 중독 전문가 패트릭 칸스는 신뢰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친밀한 것과 맹목적인 것, 관심과 집착, 보호와 통제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최초의 발달 과제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상 밖에 모든 이들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이러한 신뢰감은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다. 우리가 세상을 신뢰할 수 있다면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직관, 생각, 감정과 바람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양육자에게서 믿음을 배운다. 만약 엄마 아빠의 행동이 일관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가능하며 또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다면 그들의 아이 또한 부모를 믿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커가면서 그것들이 마구마구 그냥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서 과장님이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모든 걸. 내가? 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에요? 네. 나는 오히려 의처증, 의부증은 없는데 통제에 대한 부분은 나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조금 못 견디는 스타일이기는 해.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친한 A 그룹이 있어. 그리고 또 B 그룹이 있잖아. 그럼 나는 A 그룹과 B 그룹을 절대로 만나게 하지 않아. 왜냐면 A 그룹과 B 그룹이 만나서 일어나는 제 C의 형태의 그 이벤트를 내가 예측이 안 되니까 그걸 구태여 나는 잘 만들지는 않는 편이에요. 옛날엔 더 심했어. 근데 지금이야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편이긴 한데 옛날엔 그게 조금 있긴 했었어. 나는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항상 있다. 오. 라는 것을 열어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여행 스케줄 어떻게 짜냐고 했잖아요. 네. 여행의 이렇게 그 불예측성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여행의 묘미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예측성에 기대는 시간을 통제 안에 넣어두는 편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편? 아, 나도 나 개인적으로 불예측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환영인데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거기서 일어나는 불예측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무력한 인간이 되는 게 싫은 거야. 나도 약간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소개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신중한 편. 나도 좀 그렇게는 해요. 신뢰를 회복하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내가 니네 3명도 그냥 막 묶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 네 번째. 표출된 행동이랑 내면적 행동이라는 분류로 나는데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하는가.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하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이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감정은 우리의 기본 욕구들이 채워지도록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도 같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션을 움직임의 힘, 에너지인 모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저자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힘이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격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분노를 무기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된다. 두려움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다. 우리에게 일종의 감정이 분별력을 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쳐올 때 두려움은 이러한 징후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를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도피처를 찾도록 이끈다. 슬픔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 눈물은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고 정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 상실된 것들을 마음껏 슬퍼하고 나면 우리의 에너지에 현재에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실이나 아픔들을 슬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이나 상처에 연결된 모든 감정 에너지들은 얼어붙어 버리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들이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표현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 결국 건강한 슬픔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표출적 행동이다. 그러니까 슬퍼해야 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슬퍼할 수가 없고 슬퍼하는 게 억압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떤 M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M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애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녀의 어머니를 언어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녀의 이제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이제 박혀져 있는데 4살 때부터 이 어머니가 자기가 학대받고 고통받는 거를 4살짜리 어린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너랑 같이 죽고 싶다. 뭐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이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는 가운데 아이는 울고 있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의 부모자 같은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보호자 역할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 됐을 때 이 아이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슬퍼했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라니까 의연해져야 되는구나. 감히 어머니 앞에서 엄마 나도 힘들어. 저 아버지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화나. 이런 것들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대받고 그러니까 그 슬퍼해야 되는 순간에 슬픔들을 무서움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표출이 안 되니까 이 감정들이 왜곡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사람이 그래서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게 되었대요. 자신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번의 끔찍한 결혼생활 파탄과 함께 학대와 폭력적인 관계를 경험한 후에 어떤 상담자를 만나가지고 치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랄만한 거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전문 상담가였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를 가까이 했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상처들을 행동으로 표출시킨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지만은 그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에너지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야, 참 신기하다. 네. 사람이 어딘가 맴도는 자리에 분명히 자기에 대한 열쇠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본인이 그거 모르고서 거기서 계속 그러고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은데 계속 그거를 왜곡된 행동으로 재현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여자도 계속해서 재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애니라는 상처받는 아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과 사랑을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왜곡된 생각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표출된 행동으로서 왜곡되게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면적 행동이라는 거 뭐냐면은 어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학대를 스스로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를 학대해요? 이제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만약에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출해야 될 때 못 표출하잖아요. 그 자기한테 누가 욕을 했어요. 바보야.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멍충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그 바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어떠한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 왔을 때 그걸 건강하게 표출 못하고 역시 난 바보야. 난 말미잘이야. 난 해충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들었던 말로 자기를 학대해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남성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를 이 바보야 그러면서 머리를 빡빡 때렸대요. 근데 커가지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런 잘못을 했을 때 이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면서 학대를 했대요. 근데 확실히 이건 되게 눈에 띄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내부에서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니, 내부에서 찾아도 자기 인격에서 찾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난 바보야. 또 내부에서 찾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난 누가 그런 말을 혼잣말 할 때 사실 저는 되게 좀 놀라는 편이에요. 왜?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아니요, 난 병신이에요. 그러면 야, 그렇지 않아.
내가 뭐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저번에 우리 채팅방에서 난 쓰레기야 그러니까 넌 쓰레기야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넌 쓰레기야. 아 그쵸. 네. 한 마디 더 해줘.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더한 욕도 해줄 수 있어. 그렇게나 높이 평가해? 이 똥싸개야. 그래서 과거의 핵을 왜요? 옛날에 방송 망치고서 저한테 개인 카톡인가 뭘로 뭐 난 쓰레기야 뭐 아, 이렇게 맞아, 했길래 맞아. 김사부 그렇게 말하지 마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아니야 난 짱이야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하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난 쓰레기야 난 짱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지. 일반적으로 난 쓰레기예요 하면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다 해. 아 고마워요. 뭐 힘낼게요 이렇게 하지. 그래 난 짱이야. 이건 바로 극복이 빠른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저 종종 안에 이제 인격이 두 개 있는 거 같아. 네. 이제 자신을 향해 가지고 막 적대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표출이 되는 경우에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데요. 저는 틱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신체화 인보가 증상.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뭐 위장장애, 두통, 요통, 목의 통증, 심한 근육 관절염, 천식, 심장병 또는 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는 법을 못 배우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 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안에 쌓여 있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분노를 하잖아요. 의기소침해져요. 냉담해져요. 목표들을 성취하려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열정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많은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차라리 화를 냈으면은 날 것을 그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예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걸 치료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통합을 하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내는 여정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이제 스스로 뭐 쓰레기야, 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치심이거든요. 그 수치심이 중독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감정이에요. 그 수치심이라는 거는 죄책감이랑 다른데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도덕적으로 결합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수치심이 얼룩 같은 게 끼게 되면은 거기에서 중독이 발현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이런 내면 아이를 치유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아까 말했던 거 뭐 치유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굳이가 아니라 접할 수 없다고 해도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하게 주어질 때 저 자신도 그랬고 계속 꾸준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임블로가 얘기했듯이 뭐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고 그러지만은 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날 계속 세워주는 거죠. 누나 나 쓰레기야. 그래. 어디다 버려줄까? 그럴 때 막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그래 난 짱이야. 뭐 이러면서 세워지고 넌 세워지고 네. 넌 나는 버려지고. 무너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말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 뭐 다른 모임에서도 될지 모르지만 술 마시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잔 꺾으면서 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뭐 술 얘기할 먹으면서 때 되죠. 네? 술 먹으면 직장인들 같이 술 마시고 이러면서 뭐 어린 시절 고백하진 않잖아. 아니 뭐 되게 어쨌든 아니야 술 마시면서도 되는데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수치심은 사실 맨정신에 꺼내는 게 힘들어서 은밀한 곳에서 숨겨지는 거거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꺼내진 거는 뭐랄까 금방 소멸된다는 느낌 같은 게 있어. 그게 어때 인상적으로 남지 않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뭐 그러면서 지나가지 않나? 마셔보시네. 이게 딱 그거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 뭐 어떤 은혜 받았냐고 간증하잖아. 근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 너무나 미워하고 아버지 진짜 싫었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막 나도 그랬어 하면서 울어주고 공감해주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뿅 되는 건 아니잖아요. 뿅 되는 건 아니면 효과가 있죠. 근데 그게 선명하게 남기는 하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제정신으로 한다든지 은혜 받고 샜을 때. 근데 술 먹으면서 하고 나면은 그게 어떤 굵은 선이 아니라 점선 같이 이렇게 였다 그래나 뭐, 야, 나 죽고 싶었어. 죽지 마, 새끼야. 힘들었어. 그러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훅 지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어제 무슨 얘기했지? 뭐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근데 교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어떤 문화
형태의 간증을 얘기하고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익숙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교회를 처음 온 한 22살짜리 뭐 이렇게 자매가 있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도 뭐 이런 내면화에 나오는 뭐 상처들을 되게 가정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 되게 어려워하다가 했었는데 옆에 있는 누나들이 뭐 안아주고 사람들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그 후에 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 이런 상처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면서 그걸 되게 인상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기의 내면 아이나 어렸을 때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조금만 그냥 점검해 보시면서 돌아보실 때 저는 충분한 자가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가치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동체적 치료인 거죠. 네. 교회에서 그렇게 공동체적 치료가 되는 거는 그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치유가 된다면은 되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인데 그렇죠. 규모가 커지고 이럴수록 되게 피상적인 그렇죠. 부작용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네. 이벤트적인 뭐 그런 것도 프로그램적인 있고. 뭐 네. 이런 치유 그거에 대한 지속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의문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막 이걸로만 확대 재생산이 되다가 보면 교회가 너무 특수적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서로 돌아가면서. 그 저긴 치유가 있는 교회다 뭐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나는 오히려 더 치유에 너무 목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내적 치유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치유라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니까요.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한 1년 지나고 생각하는데 또 빡쳐. 그러면 이게 치유가 있었지 하고서 그러면 나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가는 거. 난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예,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한마디씩 하시죠. 네, 그러게 알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속에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눈물을 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잘 적응이 안 되네. 네. 네. 수염 났는데 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수염 났던 거 아니죠? 인브로 속에 있는 펄보 어린아이가 네, 울고 있다가. 이게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이 뭔가 털에 대한 압박을 줘가지고 그쵸. 자기애성. 네, 네, 그걸로 그런 거군요. 나오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좋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오전에 잠깐 뵙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이 방송을 진행하더니 갑자기 김사부가 자존감이 늘어났는지 지가 막 진행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손 작가는 방송 후반에 무슨 생각했어요? 방송 후반에 약간 뭐 생각하고 있대요. 계속 아버지 생각한 것 같아. 졸렸는데. 그래? 그냥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아. 에너지가 방전된 졸린 거였어. 거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싸대기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가? 그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네. 의촌노랑기 편에서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용돈 좀 저 이렇게 아버지 싸대기 불꽃 싸대기 때렸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손자크가 그 생각하라. 그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감정들은 이미 조금 넘어선 것 같고 뭐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용의 문제인 거고 이해의 문제인 거지. 네. 아무튼 오늘 뭐 많이 생각이 들고 네, 불쌍했던 내 과거가 또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네. 애들한테 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지나간 에피소드들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서 뭐 그게 나한테 알게 모르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나는 그게 해소가 되었는가? 진행 중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도구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과거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현재의 내가 그리고 현재의 선택과 결정,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를 가지고 현재의 내가 어떻게 형성되게 됐는가를 좀 잘 살펴보고 다 함께 다음 단계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사부님. 일단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다시금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네. 전 쓰레기가 아닙니다. 짱도 아니에요. 네, 아무튼 서로 이렇게 그래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속에 있는 내면 아이를 늘 돌아보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